하나, 둘, 셋, 넷. 느려. 한국은 왜 SF 영화를 잘 만들지 못하는 걸까? 얼마 전 넷플릭스에 공개된 택배 기사에 많은 혹평들이 쏟아졌습니다. 세계관은 매드맥스와 비슷한데 미술은 데스 스트랜딩과 펄아웃이 불규칙하게 뒤섞여 있고, 황폐화된 서울의 미래 모습을 통해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독특한 이야기를 그려내나 싶었더니 결국엔 대기업의 음모와 환경 파기로 인한 돌연변이라는 판에 박힌 소재로 이야기를 구성하며 한국의 SF 필패론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작품이 되어버렸죠. 그동안 한국에서 SF를 향한 도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많은 것 역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을 만한 단계가 아니겠냐고, 좀 더 지켜보고 응원해주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성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단순 시행착오로만 여기기에는 좀 더 근본적인 한계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다시 말해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그다지 클 것 같지가 않아 보여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SF 영화를 잘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하는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블레이드 러너와 마이너리티 리포트, 스타쉽 트루퍼스와 우주전쟁, 레디 플레이어 원과 마션, 그리고 컨택트와 듄까지. 제목만 들어도 아실만한 이 SF 명작 영화들의 공통점은 바로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주전쟁의 원작 소설은 무려 1898년에 나왔고, SF 영화의 발불로 꼽히는 이 명작 영화들 또한 1950, 60년대에 나온 소설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니 미국이 SF 장르에서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헐리우드의 엄청난 경제적 규모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기반 텍스트를 쌓으며 단단하게 다져온 이런 기본 토양에서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가상의 세계관이 그럴듯하게 느껴지려면 일관성과 동일성을 갖춰야 합니다. 2년 전에 개봉했었던 듄을 예로 들어 보자면, 왜 고도로 발달한 미래 문명에서 총이 아닌 칼을 든 채로 육탄전을 벌이는 건지, 기계들이 저렇게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된 이유는 하필 또 무엇인지가 작품에서 제시된 세계관의 환경들과 맞물리며 모두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택배 기사는 주인공이 대체 무슨 비결로 그렇게까지 강해져서 면전에서 총을 들이미는 상대에게 굳이 육탄전으로 응수를 하는 것인지, 또 이야기의 배경은 꽤나 먼 미래인 2070년의 아포칼립스 상황인데 어제서 사용하는 기술의 수준과 도구의 디자인은 지금의 일상과 별로 다르지가 않은지를 딱히 합리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상의 세계관에서 설득력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지금과 같은 혹평들이 쏟아지는 것이겠죠. 물론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결과일 겁니다. 그러니 한국의 창작자들은 독창성을 좀 더 개발하라는 비판을 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상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작업, 즉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그 작업은 단 몇 명의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이뤄내기가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스타워즈 시리즈 또한 최초의 감독인 조지 루카스 혼자서 전부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리지널 트릴로지를 완성해 놓은 이후에 작가들을 고용해서 세계관에 디테일한 살을 붙이는 작업을 추가하며 오늘의 깊고 넓은 세계관으로 거듭난 것이니까요. 내 주먹이 보였어? 아니, 그게 네 현실이야. 그래서 한국의 SF 영화에는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그 비판은 절반 정도만 들어맞는 셈입니다. 세계관의 독창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그건 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극복될 만한 일이 결코 아니며, 오래전부터 SF 소설 시장을 구축해온 미국과는 발을 딛고 서 있는 토양부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작이 없다만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완전히 새로 창조해야 하지만, 참고할 만한 원작이 있다면 영상 속의 요소들을 창조하는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런 1단계, 원작 확보의 문제에서부터 발이 묶이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어찌저찌 원작을 확보한다고 해도 영화를 만드는 것에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상세계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새로 제작해야 하는 문제, 쉽게 말해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는 우리나라가 유독 느와르와 범죄 영화를 잘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느와르와 범죄 영화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영화 속의 배경으로 곧바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판타지나 SF와 달리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을 새로 제작해낼 필요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즉 미술 파트에 별다른 제작비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안 좋게 말해서 사람만 일로 데려다 놓고 카메라를 돌리면 상대적으로 너무나 저렴한 예산으로 영화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자신의 데뷔작으로 범죄 영화를 선택한 것과 홍콩 영화의 황금기가 느와르 장르로 채워졌던 것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SF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은 작품에 들어가는 사소한 소품 하나까지도 모두 새로 제작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을 갈아넣는 K 열정만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규모의 한계에 발목을 잡히게 되죠. 예를 들자면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한국 영화 단일작으로는 역대 최고인 400억대의 제작비를 들였었는데 사실 이것마저도 거의 모든 장면이 기차 안에서만 머물러도 이질감이 없도록 영화의 구조를 꼼꼼하게 설계한 봉준호 감독의 연출과 수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고 기본 1000억대를 넘기기가 일수인 헐리우드 SF 영화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조촐한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전체 6회차를 약 250억으로 제작하면서 실내의 로켓을 작품 속에서 모두 다뤘던 택배 기사의 상황은 훨씬 더 열악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2070년의 아포칼립스 상황이라기엔 너무나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 같은 일일이 묘사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조악한 소품과 세트들 만으로 세계관을 듬성듬성하게 채워나갔던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외계인 일부의 제작에는 약 300억 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헐리우드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단출한 금액이지만 익히 알려진 것처럼 우리들의 시장 규모에서는 이 정도 제작비가 흥행에 실패해도 제작사의 운명은 물론 한국 영화업계 전체의 존망까지도 걱정해야 할 거대한 사건으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한국 영화를 향한 후속 투자에 몸을 사리면서 시장 전체가 경색되는 지금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3년 들어서 새로 촬영에 들어간 한국 영화는 단 9편뿐인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인 2019년은 물론이고 팬데믹의 데미지가 아직 남아있던 2022년의 개봉작 수와 대강만 비교해봐도 이건 정말로 처참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러한 상황은 외계인의 흥행 실패뿐만이 아니라 2022년 소위 텐트폴 영화들의 전반적인 흥행 저조 그리고 끊임없는 자가 복제로 한국 영화의 품질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것과도 모두 연관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300억짜리 영화의 실패를 큰 데미지 없이 흡수하기에는 국내 시장이 너무 작다는 것도 분명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따져보니 그 시절에 무려 300억의 제작비를 들였었다는 전설의 D1은 조금 다른 의미로 센세이셔널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러한 규모의 한계는 한국형 SF 영화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도록 제한하는 하나의 족쇄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규모의 한계를 깨보기 위한 과감한 시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승리호나 고요의 바다, 외계인은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작품이었기에 이러한 시도들이 거둔 성취는 확실히 인정해줘야 하죠. 하지만 한국형 SF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과감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서 과감해지지 못하는 과감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SF 영화를 만드는 시도 자체가 이미 너무 과감한 것이다 보니 영화의 내용을 과감하게 만드는 그 다음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어디선가 본 듯한 소재, 어디선가 본 듯한 뻔한 이야기 구조가 한국형 SF 영화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너무 큰 규모의 제작비를 투자받은 중요한 작품이니 실패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이미 검증된, 바꿔 말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들만으로 작품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닐 블롬캠프 감독의 디스트리트 9은 개봉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참신한 소재와 이야기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데 당시의 기준으로는 제작비 3천만 달러, 즉 외계인과 비슷한 수준인 약 400억 원의 제작비를 들였던 것이 대표적인 저예산의 기적으로 취급되고 있으니 국내와 해외 시장 규모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강이나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 규모의 영화가 실패하면 업계 전체가 들썩거리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저예산으로 한 번쯤 모험을 걸어봐도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험적이고 참신한 작품이 계속해서 시도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SF 영화를 만들기에 너무나 척박한 땅입니다. SF 영화를 만들어내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 일정 규모란 것은 너무나 높은 허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택배기사를 보면서 그 조악한 퀄리티에 실시간으로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도 너무 가혹하게 쏟아지는 비판들에는 조금 속이 쓰리기도 했습니다. 택배기사 속의 어떤 장면이나 이야기 구조가 저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창작자들의 도전의식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SF 영화란 것 자체가 미국 말고는 시도하는 곳이 거의 없었던 장르였는데 VFX의 상향 평준화와 ODT를 통한 제작비 분배 덕분에 미국 말고도 여러 나라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잠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는 미국 말고도 중국이 그 일정 규모를 동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자로 등극하긴 했습니다. 영화 전체적인 완성도를 따져보면 처참한 수준이고 이건 중국의 정치 때문에 앞으로도 극복이 힘들어 보이지만 일단 거대한 스케일을 동원하는 능력만큼은 미국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라왔음을 최근에 SF 영화 유랑지구2를 통해 증명해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미국이나 중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는 SF 영화를 잘 만들지 못하는 게 원래부터 정상이란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깨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앞서 말한 제약들 때문에 그 시도 자체에도 여러 한계가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니 계속 두드리다 보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비자로서 부족한 작품에는 가감없는 평가를 해주시되 한국 영화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도 한 번쯤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